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입니다.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 김영환 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네. 약간은 조금 귀여운 척하시면서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랜만에 출연해서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황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의 PD 김세호 PD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세호입니다. 네, 우리 김 PD님도 오랜만에 출연하시네요. 네, 아주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하는 주제가 일단 매우 흥미롭고 네, 꼭 이제 같이 참여해서 듣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우리 분들도 있고 해서 특별히 출연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영환 실장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언론이 시민단체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보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실 실장이니까. 예. 네.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시원하게 오늘 해 주시죠. 예, 최근에 저희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이 과거사 운동을 이끌어온 정의기억 연대를 둘러싸고 네.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도 오랫동안 아주 잘 알고 계시던 손영미 소장님께서 또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근데 그걸 둘러싸고 그 보수 언론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공격들을 지금 계속 해대고 있죠. 그래서 그 정의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 전반에 걸쳐서 이 진보적인 운동단체들에 대해서 이 보수 미디어들의 공격이 엄청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한참 이제 긴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 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 친일파의 뒤를 이은 그 언론 중에 한 곳이 저희 연구소를 타겟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단골로 가는 식당에도 취재를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요? 조선일보는 아니고요. D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 예. 그래서 저희 단골 식당인지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국세청에 공시를 했는데 예. 어디 왜 얼마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지출처 있지 않습니까? 정의원도 맥주집에서 3천만 원 먹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공격을 해댔잖아요. 그럼 보도 있었죠. 예. 그거 똑같이 저희들 그냥 가까이 제일 자주 가는 식당이니까 거기 왜 얼마라고 적어놨더니 네. 또 거기서 수천만 원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취재를 왔었대요. 근데 저희 그 식당 주인께서 아주 저희 후원자이시기도 하거든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이 얘기 아주 재밌습니다. 연구소 후원회원이세요? 후원회원이세요. 저희 그리고 매년 저희한테 후원금을 내주시는데 여기 앞에 있는 바보네라는 콩나물 엿반집인데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왜 이제 와가지고 뒷조사하느냐 화를 엄청 내서 쫓아보내셨답니다. 훌륭한 분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이용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보네입니다. 바보네. 예. 숙대 앞에. 숙명여자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입니까? 아니 콩나물 불고기집입니다. 콩나물 불고기. 예.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안 데리고 갑니까? 맛있을 것 같은데. 예, 다음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시민단체에 대한 흠집 내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잘 아시겠지만 그 곽상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을 어떻게 보면 조작했다고 하는 검사라고 하는 사람도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혀 관심 없다가 TF 대표를 맡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죠. 이런 상황 시민사회단체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금 되게 긴장하고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영환 실장이 보기에 그 이른바 보수 언론, 사실 보수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아까운데, 아깝죠. 그런 언론들의 보도 가운데 몇 퍼센트가 팩트라고 보십니까? 제가 몇 퍼센트가 팩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 써놓고 갈기고 확인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이쪽에서 해명을 해도 또 그 정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 교묘하게 또 반대
이런 쪽에 설명이 있었다는 식으로 덧붙여가 명예훼손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정말 그 이 시대의 적폐 중에 마지막 남은 적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래서 올해 조선동화 100년 관련 기념 전시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럴 기회를 통해서 명백하게 그 뿌리부터 잘 싹싹 발라서 아주 폭로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간 뭐 이 정의연 문제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저같이 뭐 문제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거의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렇죠. 예, 생각이.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운동에 여태까지 이렇게 몸을 담아왔던 분들이 네. 좀 중심을 잘 잡고 네. 그리고 설사 네. 정의연이 정말 문제가 많고 그런 단체였다고 하더라도 네. 위안부 문제는 객관적으로 또 존재하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엔 네, 그렇죠. 보수 진보의 가치가 들어갈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위안부 문제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어찌됐건 이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악의적으로 예. 보도하는 행태는 예. 진짜 근절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우리 MC노가 메인 지상파로 진출하셔서 좀 더 이런 걸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욱 씨를 능가하는. 특정인을 뭐 거론하는 건 그렇죠. 예. 명수에서 저를 키워줘야 됩니다. 네,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네. 네? 네, 한번 같이 큽시다. 당연하죠. 예. 저희가 이제 처음 시즌 할 때부터 이제 예고했던 건데 올해가 이제 한국전쟁 70주년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집으로 한국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이미 예전부터 마음을 먹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의 주제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좀 찾아보고 또 연구소 연구원들한테 좀 문의도 하고 했었는데 딱히 제 마음에 드는 주제는 사실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이런 얘기 제가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별로 이제 새로울 거 없는 내용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큰 틀 안에서 거의적인 차원에서 전쟁의 기원이니 뭐 그냥 언제 뭐 했니 이런 사건으로 나열하는 어떤 이런 형태들로서 나온 책들만 많이 있어서 그닥 저의 이제 주목을 끌지 못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도 잊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그렇죠. 지금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는 걸 아마 다 지켜봤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상징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전쟁의 공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전쟁의 공포, 평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 전쟁의 이야기를 좀 찾아보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마침 신간이 나왔습니까? 마침 신간도 나왔고 네. 신간이 나오기 전에 네. 제가 예리한 촉으로 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어느 소장님이요? 임원영 소장님이요? 아니요, 이제 모 소장님 있어요. 오늘 소개를 아직 계속 좀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걸어서 아니 우리 소장님 하면 우리 연구소 그렇죠. 임원영 소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보니까 마침 저희 방송하는 그 즈음에 네. 책이 나온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미리 받아보고 했는데 딱 저희한테 저희 방송에 어울리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사람의 얘기, 한국전쟁 당시에 어떤 그 끔찍한 공포를 겪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민간인학살, 국가범죄 이런 문제를 주되게 다뤄오신 우리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오늘은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간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라는 책입니다. 네. 출판사까지 얘기해 줘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사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역사 이야기라고. 역사 만들기. 역사 만들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할 책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서 도서출판 역사 만들기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의 저자 신기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본인 소개를 좀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라니까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네.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저는 현재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권평화연구소 산하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이라고 하는 게 그 금정굴 사건 1950년 10월 한 달 사이에
그 고양시에서 학살당한 고양 네. 경찰서에서 학살당한 한 200여 분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맡기 전에 이제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조사팀장으로 일을 했고요. 아. 그때 뭐 그 이전에는 이제 그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데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의 경험으로 그 참혹했던 많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 의문사 사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사를 해놓고도 사실 연구가 지속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 나오는 걸 못 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마치면서 그 기관도 이제 4년 10개월 정도 했죠. 5년 동안 하고 마치면서 조사관들끼리 책을 만들기로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은 출판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어쨌든 그 5년 동안 활동했던 작업들을 좀 조사해서 뭐 자료들을 축적한 뒤에 이렇게 소화해서 전국적으로 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또 이제 예술가들이든 어떤 문학가들이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고양시에서 재단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네. 그 재단은 유족분들이 이제 출연을 했던 거고요. 이후로 지금 뭐 8년 동안 진실화해를 끝난 뒤에는 1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계속 그 지난 작업들을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또 추가로 이제 새로 나타난 분들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뭐 그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의도했던 책은 아니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뭐 격가지로 생긴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기회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여기 옹진군 이전까지는 뭐 전국 곳곳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전남 화순하고 지금 이제 경기도 여주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현재는 이제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에서 인권평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예. 네. 우리 김영환 실장님. 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하고도 인연이 상당히 네. 많은 분이시죠? 네. 이 네. 친일 청산 그리고 과거사 문제 역사와 권위를 전통을 갖고 있는 임종국상의 수상자이십니다. 2018년에 제12회 임종국상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신기천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에 관해서 가장 많은 거의 저작을 내신 분이십니다. 이게 8번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 저희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이라는 책으로 네. 뒤에 있는데요. 네. 임종국상 수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전 양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사 운동을 통해서 특히 민간인 학살에 관해서는 가장 연구와 실천을 독보적으로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해오시다가 이제 고향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고향 금정구슬 사건을 알게 되면서 이쪽 문제에 대해서 취재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권의 책을 내신 거네요. 예, 계속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사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다 아시다시피 뭐 한 87년 이월항제 이후에 이제 제주 4.3이나 고창 노군에 관련된 이제 책들이 단행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는 분들은 이미 당한 피해자들은 이미 7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계속 같이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금정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되게 어떻게 보면 민간인 학살 가운데서도 유족분들이 스스로 그런 군사독재 시대에서 그 금정굴 동굴에 묻혀 있는 유해들을 유족분들이 수습을 하셨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한 게 아니니까 그게 저도 몇 차례 봤는데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개체성을 이렇게 보존하는 게 중요한데 유족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이렇게 뼈를 수습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안치할 곳이 없어서 저기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의대 법의학연구소 어떻게 보면 창고 같은 데 오래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 법의학연구소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고양시로 이전을 했다가 그죠? 거기에 이제 평화 그분들 희생자들은 추도 시설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제 또 고양시 의회에서 또 보수 단체나 보수 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제대로 안 되다가 제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 정부의 그 유해안치소에 있는데 뭐 곧
좋은 진전이 있어서 이렇게 신기철 소장님 비롯해서 재단에서 노력하신 덕분에 그분들을 위한 추모 장소가 생길 거라는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향 금정굴 사건이라는 게 한국 전쟁 당시에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인가요? 예. 그렇죠. 예. 수복되고 난 직후에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경찰에 사건. 의한. 경찰에 의한. 예. 그럼 뭐 보도연맹원들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보도연맹은 이제 그 후퇴하면서 예. 벌어졌던 일이고요. 이 예. 사건은 이제 수복하면서 이제 적진영의 점령지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 부역 혐의라고 합니다. 부역 혐의가 있는 사람들. 잡아들여서 이제 학살을 했는데 대부분 다 그 가족들이죠. 예. 부역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예. 가족들, 부모님이나 그 동생들 뭐 대신 살해한 거죠. 그 희생자가 한 200여 명 정도. 예. 발굴된 유골이 153구였기 때문에 네. 오른쪽 대퇴골이 153구. 가족이었으면 그럼 어린이도 있고 막 그랬겠네요. 네, 10대들이 있고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두개골하고 유골하고 막 흩어졌다고 하는데 예. 초기에는 이제 총살을 하고 그대로 떨어뜨려서 두개골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네. 이제 첫날 생존자가 생기니까 그다음에 확인 사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쪽에서 발굴된 분들은 이제 두개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특성을 그대로 발굴된 유골에서 보여주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행정구역상 지금 고양시. 그 고양시 정확히 어딘가요? 그게 일산 서구하고 동구하고 네. 경계에 그 금정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서구에는- 광산이죠? 예, 금편도 1930년대 말에 풍동 있는 그쪽. 풍동 쪽은 아니고요. 탄현동. 일산 서구에는 탄현동이고 동구 쪽에는 성석동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그 뭐 경산 코발트 광산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일제 시대 그 자원 채취하려고 파는 굴이 광산이거든요. 예. 광산 그 수직 갱도에 세워놓고 사람들을 죽여서 그냥 계속 밑으로 예. 시체가 쌓이도록 해놓은 쌓인 것이죠. 것을. 예. 금정굴. 탄현 쪽이라 그러니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그 탄현에 있는 SBS 방송 아카데미 다녔는데. 예, 그러셨군요. 예, 바로 그 맞습니다.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군의 그런 그렇죠. 끔찍한 네. 그 학살 현장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잘 모르실 겁니다. 전혀 모르고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술 퍼마시고 막 그랬다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93년도인데요. 네. 그때 SBS에서 제일 먼저 방영을 해줬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과로 2017년에 한국 전쟁과 버림받은 인권으로 2018년 제12회 임종국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내신 책이 한국 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 우리 김세호 PD가 아주 열심히 읽었다고 네네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책입니까? 읽으신 소감이.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여기 나오는 옹진군. 그러니까 이제 옹진군이면 인천 쪽이죠. 네, 백령도, 대청도, 영흥, 연평, 연평도. 덕정 뭐 이렇게 이제 아마 큰 섬으로 5개. 이 지역을 이제 직접 우리 소장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생존에 이신 그 분들을 구술을 통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로 이 한국 전쟁을 이제 다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막 뭔가 딱딱한 연구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제 구술하신 분의 직접적인 내 목소리가 나오시는데 그 부분이 저는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했으며 그 앞뒤의 설명들을 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더 좀 깊게 좀 이렇게 울림이 남았던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평이 포함되어 있는 옹진의 한국 전쟁.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네. 연평이라 그러면 상당히 그때 이제 뭐 몇 년 전에 폭격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 뭐 천안함도 관련이 천안 네. 연평해전 포격 그러니까 사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좀 민감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최근에는 이제 또 그 이른바 대북 단체들 그 삐라 문제 때문에 네. 아마 예. 이분들이 또 상당히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이렇게 뭐 위기 상황 된다 그러면 매번 찾아가지 않습니까? 주민들 인터뷰 예, 따는 그렇죠.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네. 이쪽 옹진. 네. 오히려 뭐 북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네네.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긴장할 때마다 그렇죠. 주민들이 네. 역시 또 긴장하시는. 예. 그럼 이제 거길 가서 직접 이제 그 당시 한국 전쟁의 어떤 상황 같은 걸 조사하시고 취재하시고 그랬다 그랬는데 예.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은 다 어린 시절 때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17, 18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은 90 넘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때 20대 초반 이렇게 되시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최고령자시고요. 그런 분들 이상은 사실 없죠. 이제
예. 살아계시질 않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진실에 좀 거리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한 30대쯤 돼야지 이렇게 그 사건들 지휘하니까 예.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셨어요. 북쪽에서 겪은 경험이 있던 분들도 있고. 네. 예. 그럼 뭐 어떤 그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옹진이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실제로 뭐 제가 의도한 거는 아니었고요. 네. 이 뭐 프로젝트라 그럴 거예요. 이러는 옹진군 전체에 대한 그 뭐 군지라 그럴까요? 옹진 군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중에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현대사, 네. 한국전쟁 쪽 현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됐던 거고요. 사실 이렇게 단행본 책으로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그 사정 말씀드리기가 좀 네. 그런데 이제 옹진군 쪽에서 이 원고를 보고 네. 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왜요? 이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네. 민감한 내용이다라고. 본인들이 그 어떤 남북 전쟁 상황 여기에서 가장 이제 앞에 서 있는 네. 사람들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예.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드러나는 걸 불편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옹진 군지 그 군 역사 거기에는 이 내용이 거기서 누락됩니까? 빠진 거죠. 그렇죠. 전체가 다 빠졌을 것 같은데요. 책의 내용이 다 그런 이유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방자치단체도 그 자신들의 그 역사 쓸 때 그런 식으로 역사를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풀 스토리를 다 해야 그럼요. 되는데. 그럼요. 아마 뭐 이런 거야 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가장 잘 아시겠죠. 아니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상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외면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예. 거죠. 정말 큰 상처로 남아 있고요. 지금도 그걸 좀 극복하고 싶어 하는데 뭐라 그럴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시게 되고 잊혀져가는 지금 네.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작업하면서도 이게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욕을 먹더라도 좀 과감히 좀 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전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옹진 지역이 겪은 한국 전쟁, 예. 그 특징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육지에서 겪는 것하고 뭐 다를 바는 없는데 네. 아시다시피 섬이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전쟁의 상황을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요. 오히려 뭐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곳도 아니었고 섬에 있는 분들이 뭐 그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 냉소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육지의 패자가 섬도 장악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육지에서 진 사람들이 섬을 장악한다. 승리한 사람들이 패자. 예. 승리한 사람들이 섬도 장악하는 예. 거다. 그래서 뭐 육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지 우리는 전쟁하고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주민들이 여겼는데 웬걸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육지에서 싸우기도 했지만 바다나 하늘은 다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선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네. 처음부터 전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선 사이에 껴버린 거예요. 주민들은 전투와는 무한한데 그 사이에서 인민군 눈치 보고 해군들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더라고요. 그게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됐던 거고 실제 전쟁 3년 기간 내내 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일사후퇴 때쯤 접어들어 가지고는 어떤 후방 기지가 돼버렸던 거죠. 첩보전에 최후방이라니까 좀 이상해요. 최전방이 돼버린. 예. 그래서 그때도 계속 고통을 겪으셨고 그리고 어쩌면 최근까지도 간첩 사건이 이런 게 다 그쪽 인천 섬에서 나거든요. 그 고통이 굉장히 좀 심했던 곳입니다. 그 책에서 쓰셨지만 이게 이제 전쟁 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예. 여기는 이미 이제 뭐 이미 전투 소규모지만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옹진 전투가 계속 그런 거였죠. 네네. 그러니까 뭐 넘어도 가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예.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전투들이 계속 인도도 하기도 있으니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역이다 보니 네. 네. 더 이제 한국 전쟁의 특징들이 훨씬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앞에서만 이제 하고 말았는데 네. 실제로 이곳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면은 그러니까 남쪽에 먼저 이제 1950년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네. 먼저 첩보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1956년 9월 달 얘기인데요. 네. 8월 9월. 이게 한 특징이고 또 다른 한 특징은 일사후퇴 때 벌어지는 북쪽에서 민간 학살을 벌이는데 미군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들 청년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내려오면서 동키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 얘기입니다. 실제로. 네. 피난민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미군들의 사건 이렇게 북쪽과 옹질의 북쪽에서 그런 동키부대에 관련된 사건 그리고 남쪽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두고 벌어진 민간인 학살 이렇게 옹진군의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에 왜 이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죠?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 첩보부대들이 뭐 지형이라든가 뭐 물길이라든가 실제로는 해방 후에 1945년도에 다 파악이 됐는데요. 네.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이제 상륙작전하기 직전에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첩보부대가 들어옵니다. 예. 그게 이제 클라크 부대라고 하는 부대들이고요. 미군 부대들이 들어오는데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미군 부대 들어오고 그 직전에 바로 이제 그 해군 첩보부대 해양공사라고 하는 첩보부대가 들어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그걸 안전하게 첩보부대를 하기 위해서 토벌작전을 벌이는 이작전이라고 하는 이정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그 작전이 8월 16일부터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8월 16일에 벌어지고 인천 상륙작전은 9월 15일에 벌어지죠. 토벌작전이면 한 달 사이가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섬에도 인민군들이 그때 들어와 있었던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정 사령관조차도 섬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인민군은 없었다는 없었다. 거예요. 제가 지금 봐도 인민군은 거기까지 안 갔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 섬까지? 네, 실제로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 다른 부대들의 좀 안전을 위한 토벌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건가요? 그렇죠. 주민들은 여기는 인민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자치하는 형태. 예. 비록 이제 인민위원회 형태지만 어느 쪽 영향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냥 뭐 마을 근데 공동체 반면에 같은 거였겠죠, 뭐. 그렇죠. 그게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던 거죠. 예. 뭐 대한민국 경찰도 없어, 인민군도 없어. 예. 뭐 그런 상태였던 거죠. 무정부 상태라 그러면 좀 안 말씀드리지만 자치 형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국군들은 해군은 그렇게 안 봤던 거죠. 저기는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인민군 점령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진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상륙작전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색출하고 학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가 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작전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첩보부대를 이 섬이 이제 누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미리 이제 좀 점령을 하든가 거기 안에서 뭔가 이제 좌표도 하든가 뭐 어쨌든 상륙 작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첩보부대를 보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인민군으로 이제 다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인민군을 향해서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학살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건데요. 네. 네. 민간인을 학살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런데 그걸 민간인을 학살해 놓고 인민군이다라고 적어버리는 거예요. 네. 전쟁사에. 네네. 한국 전쟁사의 기록을 그렇게 적는 겁니다. 네네. 적 26명 네네. 사살. 네네. 적이 아니라 다 마을 사람들이거든요. 인민군이 없었다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놓고 이제 사살에 적이다라고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전쟁사예요. 예. 그 이제 그 본인이 책에 나오는데 한국 전쟁사라는 이제 육군에서 그 우리나라 군대에서 쓴 그 책에 보면 각가지 전투와 이렇게 사례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전쟁사에서 인민군을 했다고 하는 그 학살 숫자가 이제 그 사망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조사한 거에 딱 보니까 그 숫자하고 제가 보기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민간인 학살이 13명 되는데 전투에서는 13명, 14명을 자기가 인민군을 죽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기록을 왜곡하는 그렇죠. 거죠. 조작하는 거죠. 뭐 외국 자체가 아니라 본인들의 범죄 행위를 완전히 은폐하는 거죠. 베트남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한 거랑 똑같은 거죠. 한국 군대가. 같은 거죠. 베트콩이라 그러면서 조작하는 거죠. 미군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미라이 학살하면서 그렇죠. 학살하러 한 다음에 적 베트콩 이렇게 보고를 한 건데요.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섬이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자치 공동체 형식이라 그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장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덕적도에는 없었다고 그런 것 같고 한 사람이요? 네네 여기 내무서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요. 네. 한 사람이 총을 이제 버린 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더라고요. 딱 한 명이요. 아니 그러니까 무장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아무리 전쟁 기간이었어도 죽일 수가 있죠. 저는 참
그리고 이 섬이 무슨 거제도나 제주도처럼 아주 넓은 섬들이 아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지. 어떤 예. 빨치산이 뭐 들어갈 수 있는 산이 있거나 막 그렇습니까? 영흥도나 덕적도는 사실 큰 섬이기는 해요. 예. 산 꼭대기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있으니까. 일명 뭐 빨치산이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지형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많이 없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무장한 사람도 없고. 예, 예. 근데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 이제 이게 꼭 인천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예. 보통 11사단 토벌작전도 다 나타나는 건데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무장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총을 쏘면서 들어가고. 아니, 누가 봐도 근데 그냥 양민이잖아요. 민간인. 그렇죠. 예. 덕적대 상륙할 때 돌아가신 분이 이제 임산부가 계셨어요. 아이고. 바로 이렇게 예. 이제 책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섬에 이제 모래 언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해변에. 예. 그리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일개 소대니까 뭐 배 하나로 들어와서 한 20명 30명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쏜 거예요. 임산부가 배 아파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 이제 찰나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산통을 나는 소리를 내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바로 쏴버렸던 거죠. 어떤 경고 같은 것도 없이요. 전혀 없었죠. 그냥. 사격 그냥 진입과 동시에 사격을 그냥 하는 쏜 거죠. 거고. 예, 예. 그 섬에 딱 상륙하면서. 그렇죠. 다 인민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인민군이라고 단정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하는 거죠. 거죠. 이제. 이제 뭐 보이는 여기뿐만 대로 아니라 이제 쏴라고 전체 한반도에 전쟁하는 지역에서 모든 네. 군인들이 전쟁이 무서운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냥 한 가지 생각으로 해서. 그럼 인천 상륙 작전 전에 그런 작전이 이게 이작전이라고 부르는 이 작전. 겁니다. 예. 네. 이 작전이 옹진에 있는 섬 전체에 걸쳐서 다. 영도 그러니까 덕적도 그러니까 문갑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문갑도 그 아래 이제 본섬이 이제 덕적도가 있거든요. 덕적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작도라고 이작도. 있습니다. 이작도, 이작도하고 영흥도를 영흥도. 같은 날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8월 16일에 문갑도를 상륙하고 상륙작전하고 문갑도에서 이제 8월 20일에 8월 18일인가요? 네, 덕적도를 8월 18일에 하고 그리고 8월 20일에 영흥도하고 이작도를 같이 공격을 하는 이렇게 이 작전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첩보 부대가 들어오고 이제 클라크 부대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8미터에 뭐 등대불을 켰다는 등 뭐 이런 네, 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8미터에 인민군이 없었거든요.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인도인데 예.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보시면은 네. 막 밑에서 총 쏘면서 올라오고 위에서 쏘고 인민군도 네, 막 네, 네. 죽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생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인천 상륙작전. 최규봉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게 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최규봉은 누굽니까? 뭐 명동 깡패라고도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 개인 개사령관은 네네. 이제 뭐 인천 깡패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명동 깡패라고. 근데 뭐 그들이야 뭐 깡패든 뭐 다 비슷비슷했겠죠. 군인들도. 예. 아니 근데 한국 전쟁 당시인 그 1950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전투 수칙 같은 거. 있었죠. 예. 미군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들 다 있었죠. 한국군은 없었습니까? 국군에게? 국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투 수칙 같은 그런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전혀 안 지키고 그냥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피난민 공격에 대한 그 미군의 기본 정책, 메가더 사령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7월 달 1950년 7월 달 넘어가면은 잘 아시는 이제 영동 노문리 사건. 예. 네네. 이때 그런 지침이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민간인 적으로 봐라. 공격해라라고 하는 예. 게 1950년 7월 20일 정도쯤에 나오고요. 1951년도 가면 다시 145태 때 네. 그때 다시 1월 10일인가 이때쯤에 다시 또 내려옵니다. 1월 6일인가 7일 그래서 예. 민간인 학살 미군이 직접 저지른 학살을 보면요. 국군도 마찬가지인데 1950년 7월 달에 대량으로 시작되고 보도면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951년 1월 달에 폭격도 같이 그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예. 예, 그런 특성인데 그런 작전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민간인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뉴얼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때 희생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섬마다 이제 틀리겠죠. 예. 문갑도에서는 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고 예. 뭐 드러나지 않으니까 덕적도에서 26명하고 또 이후에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작전 중에 돌아가신 건지 이후에 총살당하신 처단당하신 건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거는 명확치 않은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작도에서 7분 8분 돌아가신 경우가 있고 영흥도에서도
거기도 뭐 한 50명, 1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 피해 치면은 한 2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이 작전의 피해요.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집계해 보기 좀 어려운데요. 예. 그럼 여기 이제 그 취재하시면서 그 당시 직접 겪었던 분들 목소리도 아주 많이 들으셨겠네요. 예, 생존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좀 인상적인 어떤 인터뷰가 있었습니까? 또 덕적대 밭지름 해안에 상륙할 때 모습 아까 이제 임산부 예. 나가시고 그럴 때 그게 임산부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마을에 또 이게 쭉쭉 토벌작전 들어가면서 예. 보이는 대로 그냥 쏘면서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제 직접 말씀을 좀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는 완전히 적진영을 그렇죠. 난 답답할 정도죠. 뭐 인민군은 하나도 없는데 예. 저항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먼저 이제 그렇게 쏘고 들어갔던 예. 그런 얘기들을 네, 이제 목격하신 분이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예. 군대 가서 지리산 토벌작전도 갔다 오고 했는데 도저히 생각해도 이런 건 아니다. 민간인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총을 쏴대고 들어왔던 거는 어떤 전쟁의 참혹함.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 참전 유공자시잖아요. 예. 참전 유공자면서 막 전쟁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전투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니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데 자기 동네에서 직접 본인이 봤고 그리고 토벌작전 나가서도 한 짓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 누이 같은 사람들 뭐 그 이제 잡힌 빨치산 피난민들이죠. 예. 뭐 여자라 그래서 막 윤가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못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분 말씀 그래요. 진짜 군인들부터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니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감히 전쟁 얘기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제일 저는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이 되고 다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북 지역, 해주나 예, 이런 예. 지역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이제 국군이라든지 유엔군이 들어가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났던 민간인 학살 또 이제 책에도 나오는 동키 부대 이런 얘기들을 예. 선생님이 쭉 써주셨는데 예.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전쟁 이야기를 할 때 뭐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는 네, 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민간인이 전체 100만이 돌아가셨다. 뭐 군인들 죽음도 그렇고. 근데 개개인을 당하는 죽음은 굉장히 끔찍한 거죠. 생각하기 싫은 거고 처참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알려면 이야기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동키 부대원들 계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일단 동키 부대가 네. 어떤 부대죠? 이렇게 메고 다니던 무전기가 굉장히 컸어요. 예. 그 섬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섬에서 육지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럴 때 이제 미군과 이제 정확히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굉장히 큰 무전기를 맸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안테나 선이 2개가 높은 게 있었고 그게 이제 멀리서 보면은 당나귀 같았다. 그래서 아마 미군들이 동키라고 불렀던 이게 것 이제 같고요. 부대라고 썼지만 민간인이잖아요. 군인 신분입니까? 군인 신분이 아닌 군인 신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민간인. 네. 일종의 민병대. 그 유격대 뭐 이런 거. 있겠는데요. 근데 동키 얘기를 하셔서 네. 그 동키라고 하는 데는 비하하는 뜻이 있죠. 예. 예. 그렇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용맹하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미군들이 멸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식 부대가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은 북쪽에서 어쨌든 피난 내려온 사람들의 무슨 짓을 했지만 민간인 학살에도 관여가 되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도망 나온 청년들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몇만 명이 옹진군 앞바다에 이제 섬에서 피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4.5태 이후인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중국군 참전으로 예.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예. 이북에서 온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중국군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올라가면서 이제 그게 미군 점령 네. 체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미군정 아래 경찰 조직이나 청년단, 대한청년단이나 이런 게 같이 또 조직이 돼요. 네, 네, 네. 치안도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도 이제
인민군을 따라하지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조직이 되는 거죠. 남쪽으로 와서 예, 거기서. 남쪽 성 미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 미군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 이제 경찰 조직도 있고 그 청년단 조직도 네, 있고. 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황해도 그 신천 사건의 경우는 가해자가 직접 미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때 이제 미 군정 장관이 이제 중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의 지휘 아래 경찰도 움직이고 이 청년들이 이제 다시 후퇴를 하게 되니까 네. 미군이 후퇴를 하게 되니까 다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학살자들이 돼버리는 거죠. 예. 만약에 그들한테 다시 잡히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가해자들이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예, 가해자들이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이제 어쨌든 그 피난민들이 모여서 서해안에 모여 있었던 거고 네. 그걸 보고 미군이 일종의 민병대 같은 이용하자. 걸로 첩보부대로. 조직해서 이용하자 해서 그렇죠. 첩보부대를 만들었고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무전기를 들고 다녀서 약간의 비하 섞인 그런 예. 표현으로 동키부대라고 불렀다. 그렇죠. 그럼 이 그렇게 동키부대는 어떤 일들을 한 거예요? 피난민들인데 미군이 이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정식 직원이라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성과급을 줬어요. 어떤 성과? 북쪽에 가서 네. 뭐 인민군을 사살하고 왔다. 뭐 귀라도 잘라왔다. 사살하고 왔다라는 걸 입증하면은 뭐 배를 하나 준다든가. 그 입증을 그러니까 무슨 귀를 잘 나오거나 이런 걸로 했습니까 진짜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거 제가 그렇죠. 좀 오만 것 같고. 네, 사례를 했다는 걸 뭐 서로 같이 가니까 보게 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그리고 서로 증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느 부대를 공격을 하니까. 예, 예. 대부분 그런 부대는 정보도 갖다 줬겠죠. 뭐 어떤 지리적인 부대 위치나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네. 주로 이제 사람을 잡아오든가 이런 건데요. 다 그 들리는군요. 사람을 잡아올 수도 있고 대부분 가족을 함께 데리고 나오든가 이제 청년들 혼자 나오게 되잖아요. 예. 가족들을 버리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시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온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아마 그 전선이라는 게 명확치 않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이렇게 탈출해 나온 사람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네. 탈북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세터민 이런 분들도 그렇지만 쉽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네네. 이렇게 왔던 분들이 함께 처음에는 개인이 나왔지만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막 모여서 피난민 집단을 이루게 되는데 예. 이들이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미군한테 얻든가 아니면은 자기 동네 가서 다시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게 돼요. 미군이 근데 나눠주는 곡식이라는 게 유엔 구호입니다. 예. 피난민에게 줘라라고 하는 걸 군사적으로 전용한 거예요. 미군이. 아하. 그냥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성과를 내면 쌀을 주는 거예요. 포로를 잡아오든가 어느 부대를 공격을 하든가 뭘 하면은 하다못해 피난민이라도 데려오든가. 그러니까 원래는 유엔에서 피난민들을 구호미로 나온 건데 그냥 예, 이렇게 예, 그걸- 인도적인 차원으로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죠. 그걸 미군이 그걸 예. 성과를 내면 주고 이렇게 줬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썼군요. 예, 국제 뭐 법 위반이죠.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럼 이 동키 부대가 이 옹진 지역에서 활동을 한 건가요? 서해안 쪽에는 동키 부대가 있었고요. 동해안 쪽에서도 그 침투 부대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전선 부근에서도 그 티에로라고 해서 그 낙하산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직접 이제 걸어서 침투하는 부대들이 있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였어요. 이제 나이가 어려야죠. 17세 이하 군대 안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징집해다 그렇게 이용을 해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동키 부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해체가 되고 군대 다시 가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이 동키 부대가 이북 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청년단 출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옹진뿐만이 아니라 강화도 쪽도 다 그런 분들이 다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 연백 치안대니 뭐 이런 무슨 치안대 이런 이름을 갖고 아마 12월 달쯤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 치안대들이 이제 동키 1부대, 2부대, 3부대 이렇게 조직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치안대가 같은 동키 부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게 제가 잘못하면은 명예훼손 같은 게 될 수가 있는데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남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뒤섞여 버리게 됩니다. 해체를 54년도에 하는데 해체 직전에는 막 섞여 버리게 됩니다. 이게.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북에서 치안대하던 사람들이 그 뭐 연백 치안대 동키 1, 동키 2 어디 치안대 이렇게 이름을 쭉 붙여서 동키 14부대까지 이게 다 북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예.
한국 전쟁 전반에 걸쳐서 예. 민간인 희생자 사망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그 전체 피해자를 이제 정확한 부상당한 사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예. 국방부 자료죠. 공식 자료는 예, 예. 600만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과 북을 합치면 비군인이요. 전체 피해가 군인들까지. 군인까지 포함해서 예. 600만 명이요. 예. 한국 전쟁의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한국 전쟁의 인명 피해자를 600만 명이라고 600만 이야기를 명. 하고요. 부상자까지 포함해서요. 예. 국군은 23만이나 27만 명, 그냥 저는 그냥 27만 명이 맞는 것 같은데. 사망자가요. 전사자가. 국군 전사 실종. 아 예. 그리고 북한군도 거의 비슷하고요. 32만인가 뭐 그 정도 선이고 부상자까지 합치면은 군인들은 한 250만, 절반 정도는 어쨌든 국군이고 절반 정도는 민간인이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군이나 인민군은 한 50만 명 정도 선이라면은 민간인의 경우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피해자가. 나머지는 이제 생존자 부상자들이죠. 그건 이제 학살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폭격이라든지 뭐 그럴 수 이런 있고요. 피해 다 다 합쳐서 한 있죠. 200만 정도. 200에서 300만 정도 남과 예. 북 합칠 때 그렇게 보는데 볼 수 있는데요. 남쪽만 지금 이제 100만 명, 114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이제 남한 쪽만 비상경비사령부라고 통계가 있어요. 1950년 6월 전쟁 나고 9월까지 9월 30일까지 예. 3개월 4개월 사이에 106만 명이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100만 명, 106만 명, 6만 명. 그래서 3개월 4개월 동안에 벌어진. 그러니 전체 3년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남쪽만 해도. 민간인 학살로 인한 피해자는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 전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114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남측에서만요? 네, 남측만. 보도연맹이나 뭐 이런 거. 114만 명. 네. 예.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예. 학살당한 피해자들. 선생님이 저 책을 보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전쟁 범죄하고 예. 한국 전쟁과 버림받은 인권을 보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예. 저 책으로 임종국상을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114만 명의 그러니까 한국 전쟁 전까지 포함해서 예. 114만 명의 이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결국 이승만이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범이라고 주범이죠. 이야기를 하죠. 네. 예. 아니 미국도 워낙 또 역시 국부라고 마찬가지고. 아직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좀 주범이죠, 완곡하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예. 그 이승만의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는 사실 전쟁 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비상사태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이제 비상조치령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네. 이 법이 공포된 게 전쟁은 나던 당일이었어요. 6월 25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무소 정치범이나 이들을 단속해라라고 하는 명령도 같은 날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보도연맹 학살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승만은 처음부터 어떤 학살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조치령의 경우는 단심으로 사형까지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령을 1949년도에 하려고 그랬어요. 국가보안법을 개혁했던. 국회까지 통과는 됐대요. 그런데 시행은 안 됐던 법이거든요. 예. 그 법안의 내용이 이미 있어요. 그걸 갖다 전쟁 나자마자 비상조치령으로 바꿔서 발표를 한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했겠죠. 그거 일방적으로 뭐 혼자 하진 않았을 거고요. 열렸던 국무회의 1950년 6월 25일 그날 오후에 2시부터 국무회의가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내용을 발표를 안 해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그 자리에서 법령을 발표했겠죠. 뭐 다른 날 했겠습니까? 그럼 이승만이 지휘했던 국무회의 안에서 발표된 법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법령이 거의 뭐 학살 명령 같은 거죠. 예. 뭐 적을 좀 도왔다 싶으면은 뭐 처단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명령이 된 거고 그 똑같은 내용이 이제 형무소 재소자들한테 그들을 처벌하든가 처리하든가 아니면은 보도연맹들을 끌어내서 예비검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지시가 내려가게 됐던 거죠. 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첫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자기 국민을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줘야지 예. 어떻게 처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짓을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예. 그건 그냥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예. 말씀드리신 사실입니다. 네,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없이 대충 검토해봐도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주범은 이승만이다. 예. 그렇죠. 네, 그게 이렇게 이제 확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인천의 경우도 예. 뭐 시기는 좀 다르지만은 9월 달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거든요. 예. 언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장자 붙은 자들은 그냥 처단해라 다. 부모 형제라고라도 용서하지 마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발표를 합니다. 그걸 들은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뭐 제거해도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거죠. 예. 그게 9월 달에 벌어진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대국민을 상대로 그냥 공개적으로 한 얘기고 군의 작전 일지들에 따르면은 작전 명령들은 또 다른 내용들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게 제일 먼저 벌어진 곳이 바로 이제 옹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같은 날 8월 20일인데요. 통영에서도 해병대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래요. 예. 그 상륙작전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인천의 경우 보면은 거의 같아요. 비슷하거든요. 인민군들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애매한 상황에서 인민군들이 들어왔다고 하고서 공격을 하는데요. 이제 8월 20일이나 지금 16일, 15일, 16일, 20일 이때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옹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옹진의 발을 디디면서부터 그 섬에 발을 디디면서부터 그냥 사격을 개시하면서 들어왔다는 그 장면이 전쟁 때 이승만 정부가 민간인을 네. 국민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냥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황에 따라서도 예. 뭐 국군이 불리할 때도 있고 유리할 때도 있었고 전황에 따라서도 이 민간인 학살의 어떤 양상 같은 게 좀 달라집니까? 민간인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참 그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네. 전황이 막 벌어졌을 때는 학살이 오히려 전투 상황에서 없죠. 별로 없어지고요. 그 전황이 생기기 전에 네. 직전에 쭉 학살해갖고 내려오는 게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후퇴할 계획을 하고 네. 후퇴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적진역으로 넘어가네 예상하고 예. 우리가 후퇴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적을 도울 것 같으니까 미리 죽이자. 예. 제거하자. 이게 보도연맹 사건이에요. 예비 검속이라 그러는 거죠. 검속해 놓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겁니다. 후퇴할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비 검속은 한 열흘 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7월 20일에 대전에서 후퇴한다. 그러면 7월 10일, 5일 이때쯤부터 정치범들 학살하기 시작해요. 7월 초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일쯤 되면은 이제 그 인근 지역 충남 지역의 예비 검속 그 보도연맹원들 다 모아요. 형무소로 모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21일 학살하기 전에 한 17일이나 이때쯤 해가지고 학살하고 후퇴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세계 전쟁사 보면 아마 관심 갖고 한번 앞으로 보세요. 네. 세계 전쟁사에 네. 이런 식의 학살 없어요.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했다가 이제 도망 나오게 생겼을 때 예. 이때 좀 뭐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고 뭐 그런데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겠죠. 분리하게 될 때. 근데 그런 상황하고 좀 다른데요. 어쨌든 조금 비슷하면 그런 것 정도를 찾을 수 있지 어느 전쟁사에서도 자기 국민들을 죽여합니다. 예. 뭐 스페인 내전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히틀러에게 유대인이 자기 국민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기 국민 아닙니까 어쨌건. 그렇죠. 예. 같은 민족이고. 예. 예. 그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굉장히 그러네요. 끔찍한 인간 학살 국군과 범죄입니다. 경찰이 그것도 예. 그렇죠. 예. 완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벌인 건데 아주 엽기적이죠. 예. 아주 엽기적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후퇴할 때 저 사람이 적군을 도울 것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그렇죠. 가해자만 아는 거죠. 예? 당신들은 그 주관적인 몰라요. 거잖아요. 거기에 개인적인 원한 같은 것도 섞일 수 있는 거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서 그거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름이 같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 이들이 남아서 인민군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설사 인민군이 된다고 한들 앞으로 예상되는 일인데 그걸로 미리 사람의 목숨을 거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김 PD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연맹 자체가 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예전에 보도연맹 사건 잘 몰랐을 때
기자협회인 줄 알았어요. 예. 해방 이후에 언론인들의 모임인가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왜 보도라는 이름을 쓴 거죠? 뭐 바른 길로 인도한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런 뜻인 거죠. 예. 아마 저 같은 경험을 갖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죠. 예. 부끄럽지만 저도 아니 뭐 실체를 잘 모르시니까 전쟁의 실체, 전개 과정도 말씀하신 아까 뭐 전쟁의 영웅들만 하는 거지 우리하고 무관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별로 안 갖게 되거든요.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쟁 때 뭔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해 주시면 아마 답이 좀 나올 겁니다. 학살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이제 이승만이 이제 우리 의용군이 조선 북에 이제 협력을 할까봐 부역을 할까봐 국민방위 군인가요? 그렇죠. 똑같죠. 그것도 국민방위군. 그것도 정말 엄청나게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더라고요. 예. 그것도 엄청 국민방위군 사건은 제가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국민방위군을 조직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호급품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도 다가오고 그런데. 다 삥땅 친 거죠. 그렇죠. 고위 그 영관급 이상들이. 어떤 식으로 삥땅을 쳤을까요? 팔아먹었습니다. 의복 같은 거 이렇게 팔아갖고 시장 같은 데 풀고. 그래갖고 착복하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지금 뭐 저도 뭐 짐작만 하는데. 보도연맹 그러니까 국민방위군을 80만 명으로 잡았대요. 근데 실제로 후퇴한 사람은 40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 명치를 해먹은 거죠. 근데 그 보급품 같은 거 제대로 못 받아서 굶어 죽고 뭐 동사하고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전의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이분들을 제2국민병으로 끌어간 거는 12월 달이에요. 근데 예산을 편성한 거는 국회에서 1월 달이에요. 한 달 이상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냥 보니까 사진 보니까 다 모아놓고 그냥 거의 빨개 벗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부사까지 계속 무슨 노예 끌려가듯이. 12월 달에 내려가서 뭐 한 열흘 이상을 걸어서 다 이제 그 뭐 경남 고성이나 마산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서 있게 되거든요. 한겨울에요. 근데 실제 예산은 그 다음에 편성이 돼요. 그러면 그 예산을 이분들이 혜택을 받느냐? 여전히 못 받는 거죠. 그럼 누가 그럼 그걸 해먹었을까? 아마 이게 아까 말씀드린 80만에서 40만 명 정도 해먹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받은 사람이 없는 거면 80만 명 걸 다 해먹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돌아갈 때는 차비를 좀 줬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뭐 아마 뭐 80만 명을 다 해먹기보다는 한 75만 명 거를 해먹었겠죠.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만에서 10만 명이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제대로 조사는 안 돼 있어요. 이것도 결국엔 올라가면 이승만 아닙니까? 그거는 뭐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 현대사 좀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좀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잘 모른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당했는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서 이제 쓰신 옹진 그 지역의 국한에서 보면 옹진 지역의 그런 어떤 참상은 인천 상륙작전 전에만 있었던 건가요? 전에 민간인 학살이 있고요. 그런데 워낙 대규모여서 그랬던 거고요. 뭐 각 선마다 다 있었죠. 이기는 수복하면서. 물러나면서 벌어진 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그 국민방위군 피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그 북쪽의 백령도나 연평도, 대청도 이쪽에서는 사실 거의 군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뭘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상태, 뭐 민간인이 어땠다라는 걸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태. 뭐 군부대 같았으니까요, 마치 그 정규군이 아닌 인민군들, 인민군이 아닌 민간인들, 비정규분들, 유격대들이죠. 이런 기지였기 때문에 어떤 뭐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국전쟁 당시 그리고 뭐 전후에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이 어느 정도나 좀 밝혀졌다고 보세요? 아직도 그러니까 조금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제대로 안 밝혀진 그런 학살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실 지휘체계나 이런 건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뭐 미군이나 이승만 대통령까지 그건 그냥 포괄적으로 책임을 이야기할 뿐이지 구체적인 것들은 밝혀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고위급들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들 그런 개별 피해들은 제대로 밝혀졌느냐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일가족 몰살당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 유골만 나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김영환 소장님 발굴하신 아산. 예. 아산 배방면. 근데 거긴 200명이 넘지만 다 여자분들이고 아이들이고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학살이 벌어지잖아요. 뭐 비녀가 그때 40몇 개였습니까? 네. 40몇 개였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그 몰살인 거죠. 한 네. 지역에. 그러니까 증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럼 밝힐 수가 있느냐. 유골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 전체를 추산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걸 증언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 또 이제 올 때까지 다 온 것 같아 보이고요. 예. 글쎄 사적으로 추산을 말씀드리는 것도 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 그 어떤 민간인 학살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패턴들이 있나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그 보도연맹 학살처럼 예비 검속하는 학살 예. 그리고 이제 토벌 작전식으로 하는 학살. 빨치산. 예, 빨치산이라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서 군사 작전하던 그러니까 군사 작전식 학살인데 이거는 아마 뭐 베트남에서 많이 벌어졌던 것들 군인들이 하는 예. 이런 거 예상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가해자가 주로 군인이 되죠. 예, 예. 보도연맹의 경우는 예비 검속해서 학살하는 거라 이거는 뭐 그 전형적인 어떤 처형식 학살이라는 거고. 다 몰아놓고 그냥 예. 사격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대부분? 예, 예. 그러니까 몰아놓고 잡아서 몰아놓고 하는 학살이 있고 네. 이제 토끼머리식 하듯이 사냥하듯이 하는 학살이 있고 네. 또 형무소에서 그렇게 또 끌고 와서 죽인 것도 있잖아요. 형무소에서 있잖아요. 이게 그거는 이제 몰아놓고 대전 형무소 주는 같은 학살이고 예, 예, 예. 학살. 잡아들여서 와서. 이제 구덩 이렇게 특정 뭐 학살. 이렇게 뭐 네. 이렇게 구덩이나 뭐 이렇게 파놓고 그냥 예. 굉장히 의도되게 처형식으로 자기들이 하는 학살들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이건 처형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는 거다라고 믿는 그런 식의 학살인 거죠. 그런 게 이렇게 뭔가 그쪽 군 내부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처형을 하고 또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이렇게 그랬을 다 거라고 올라가고. 봅니다.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예. 아니 뭐 옹진도 아까 다 민간인 학살해놓고 인민군으로 기록했다고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건 뭐. 왜곡인데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기록에 남아 있는 거가 그런 걸 아직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 그 장소 같은 데 보면 사람들 일단 굴 같은 거 길게 아까 얘기한 금정굴 같은 데는 기존에 있는 일제시대 때 무슨 광산이나 이런 굴이 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멍 경산 코발트 광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 죽여가지고 계속 뼈가 이렇게 쌓인 게 있지만 예. 뭐 대전 골령골 같은 데는 길게 사람들 늘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 또 세워놓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을 하면 그 유해가 층층이 나오는 거예요. 한 걷어내면 또 그 밑에 나오고 그 밑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걸 뭐 딱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처형식으로 하는 학살이 있고 예. 토벌작전식으로 하는 학살이 있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섞이는 경우도 있지만 제주 서삼 같으면 이제 토벌작전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창 사건도 이제 토벌작전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금정굴 사건이나 말씀하신 대전 형무소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처형하듯이 한 와,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까지는 진짜 학살의 시기였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이제 저 책을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실제적인 구술 내용들을 이제 책에 쓰셨다고 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죽이고 또 이렇게 다시 반대쪽이 되면 반대쪽이 하나하나씩 확인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 뭐 제가 끔찍하네요. 얘기하는 예.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그 네. 피해자가 얘기하는 것, 네. 목격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시면 아마 더 잘 네, 느끼실 수 훨씬 있을 더 겁니다. 그 빨간 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네. 예. 이게 이런 학살이 참 단순히 무슨 전쟁이 갖고 온 인간의 광기 이런 걸로만은 좀 해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최고 체계적으로 명령권자인 이승만이 국민을 보호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라 이런 명령만 해줬어도 그렇죠. 이런 지시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예. 민간인 학살이 만연한 그런 상황은 안 오지 않았겠습니까? 안 오죠.
예.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미 뭐 다 유대인 학살에서 보셨던 겁니다.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누가 그럼 시켰어? 누가 책임져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건 당연히 뭐 우리 사회도 그렇고 뭐 조직의 최고 책임자들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러면 선생님 그 예. 전쟁 상황이 50년, 51년, 52년, 53년 이렇게 예.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예. 전쟁 양태에 따라서 예. 그 희생되는 그 국군의 뭐라 그래야 되나 희생의 양태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 다른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거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전쟁을 얘기할 때 그 민간인들하고 군인들하고 구분해서 예.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뭐 참전유공자라고 하는 분들 날 보시면은 연세를 보면은 아마 53년도 이때쯤에 입대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전까지 민간인 학살 현상을 다 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참전유공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초기에 군대 가신 분들하고 나중에 군대 가신 분들하고 다른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주 4.3을 겪었던 분들이 해병대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51년, 52년, 53년 뒤로 갈수록 이 청년들은 마을에 남아 있을 때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정을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전쟁을 미화하는 분들은 이 전쟁의 초기 특성을 잘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1950년 아시다시피 6월 20일 전쟁 나고 난 다음에 7월, 8월, 9월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고 다시 한 달 있다가 9월 9.28 수복 인천상륙작전구에 다시 북으로 올라가서 10월 달 넘어가고 10월 말쯤에 이제 중국 지원군들이 참전하면서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내려오고 일사후퇴를 겪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1월, 3월 정도에서 이제 소각 상태에 머물러 버려요. 예. 실제 군인들이 진짜 고생을 했을 것 같은 시기가 바로 전쟁 첫 해인 거죠. 어쩌면은 1950년 6월부터 12월 사이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 피해가 제일 많았을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을 가만히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 이후 얘기예요. 고지전에서 서로 육박전하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했던 전투 경험을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듣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거든요. 아마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초기에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라고 하는 책에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연구자 한 분이 이렇게 연도별로 통계를 냈는데 1950년에 돌아가신 국군, 전사한 국군 50년, 51년, 52년, 53년 이걸 구분을 해놨어요. 1950년 전체 돌아가신 분들은 2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전쟁 첫 해 돌아가신 분들은 8만 명 정도가 됩니다. 8만 명, 7만 명, 5만 명, 다시 8만 명 이렇게 됩니다. 가장 치열했다라고 생각되는 때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후반기에 이렇게 군대 갔던 분들의 모습들하고 실제 그럼 전쟁 통계 얘기하는 모습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한 분 한 분들의 죽음의 경험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래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7만 중에 8만 정도가 그 많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투 기간에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실제 군인들한테 그렇게 끔찍한 경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같은 기간에 민간인 학살은 남과 북 합치면 한 200만 돌아가셨을 겁니다. 전선이 이동하는 동안에. 예. 이런 끔찍한 전쟁의 결과는 이런 게 진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그렇게 용감하다고 하는 국군들은 이제 패전과 뭐 승전을 오가면서 실제로 인명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후방의 민간인들은 훨씬 많이 죽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전쟁이다라는 이 전쟁의 학살이다 아니냐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뭐 그 피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리고 후반기에 51년부터 53년 사이에 돌아가신 군인들의 죽음. 이거는 아시다시피 뭐 그 휴전협정이 이미 시작됐지만 그걸 질질 끌면서 벌어진 피해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았어도 됐을 사람. 그렇죠.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메가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전쟁을 질질 끌면서 3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다. 군인들이. 이 청년들은 뭡니까? 결국 다 그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의 네. 모습인데 그걸 좀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주제하고 약간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 전쟁 얘기하니까 또 그 백선엽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보도도 많이 되고 언론에 자주 나오는 이름이 이 백선엽이라는 이름인데 흔히 언론에서 뭐 한국 전쟁의 영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 연구 많이 하셨을 텐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전쟁의 영웅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평화를 추구해야 될 시기에 전쟁과 영웅이 같은 단어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건가요? 뭐 좀 전에 전쟁의 전개 과정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런 전쟁에서 영웅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영웅이 아니죠.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살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들인 거죠. 백선엽에게도 좀 학살 책임이 있습니까? 민간인 학살 책임? 지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거로는 2개 시기를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첫 번째 시기는 9.28 수복하던 시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9월 25일 6일 정도쯤에서 상주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14명 2개 마을에서 벌어졌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거는 공성면 산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14명의 주민들이 25일 밤하고 26일 새벽에 학살당합니다. 네. 그게 국군 1사단 12연대인가에서 벌어지는데요. 예. 젊은 여자분들 4분이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분은 이제 윤관우 학살당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인민위원회 관련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밤새 고문당하다가 학살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시체가 이제 마을 앞에 논바닥에 버려져 있었고 그걸 그 가족들이 다 목격을 했죠. 그런 사건이 이제 상주에서 있었고 이게 진화의 보고서 내용만입니다. 국군 1사단에 의해서요. 예. 12연대에 의해서. 백선엽 씨가 사단장이었죠. 그 당시 1사단장이 백선엽이었고요. 그렇죠. 예. 진실화해에 조사한 내용이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1951년 12월 달에 벌어진 건데요. 백선엽 야전사령부라고 합니다. 예. 그 안에는 수도사단하고 국군 8사단하고 2개 사단하고 경찰부대하고 이렇게가 그 구성돼서 이제 야전사령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당시 백선엽 씨는 1군단장이었는데 네. 군단장의 자리를 없애고 아마 이쪽으로 그만두고 왔는지 어쨌든 한 3개 사단 정도를 지휘해서 지리산 주변을 토벌을 하는 작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6명인가 뭐 8명이 민간인이 학살당한. 예. 실제 피해에 비해서는 조사된 거는 별로 없죠. 어찌됐건 2건의 민간인 학살과 연관돼 있고 그 2건의 민간인 학살의 최고 사령관이었네요. 예. 백선엽 씨였죠. 직접적인 책임상. 근데 지금 상주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데요. 예. 더 많은 자료들이 지금 발굴됐고요. 상주 얘기는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진짜 끔찍한 사건이네요. 4명의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는데 윤관우 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일개 연대가 상주에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연대는 이제 괴산에 있었고요. 또 다른 연대는 이제 보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 연대가 3지역을 열흘 동안 토벌 작전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주고요. 상주는 그러니까 1960년 4.19 혁명 직후네요. 6월 달쯤에 그 제4대 국회가 그 피해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상주 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신청서를 낸 게 있는데 한 200여 분 중에 제가 세보니까 78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성면 사년이 분들 14분 포함해서 예. 78명이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9월 26일, 28일 이때 시기에 학살당한 겁니다. 예. 그 학살당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신고하신 거예요. 그 문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주에서 최소한 78명이다. 그게 이제 국군 1사단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거고요. 그리고 상주 말고도 또 보은에서도 진화의 조사가 있었군요. 제가 지금 이제 생각나는데 뭐 회인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마을 사람들 한 20명이 또 학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시기 10월 2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다 백선엽이 최고 지휘관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1사단장이었죠. 일제강점기 때는 간도 특설 때하고 그리고 한국전쟁에는 2건의 이 민간인 학살과 학살의 최고 지휘관이었고 이런 사람이
국립묘지를 입에 오르내리는 게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우리 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끝입니까? 반대합니다. 네. 반대합니다. 끝입니까? 네. 그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죠? 저희 국민들을 자기 국민을 학살했으니까 이제 국제법상은 이제 인도에 반한 범죄자들이거든요. 예. 전쟁 범죄나 사실 똑같은 심각한 범죄자들인데요. 예. 그 비슷한 범죄자들이 국립묘지에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희 국립묘지는 그런 사람들의 묘지일지도 모르겠어요. 현재는 공과 가를 분명히 갈아야 되지만 네. 분명히 그런 과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하다. 대부분의 사단장들이 근데 국군은 6사단장, 8사단장은 다 보도연맹 학살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립묘지에 현충원에 묻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웬만한 별들은 뭐 별들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겠죠, 뭐. 저희가 그 지금도 전시하고 있는데 친일 인명사전에 실린 사람들 가운데 친일파의 행적이 있는 사람만 지금 군인만 68명이 지금 현충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소위 친일 진상규명에서 친일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은 11명이에요. 예. 68명. 근데 그 사람들은 친일 행정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당시에. 그렇죠. 아마 뭐. 네, 전국적으로 학살이 다죠, 뭐 다. 있었으니까. 네. 친일 군인들이 대부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네. 정리하기는 더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친일만 정리해도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백선엽이 자기도 한 명 추가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온 게 결국엔 우리가 한 번도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단죄하거나 청산을 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대외협력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실이 빨리 좀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이런 거, 예? 더 이상 국민들 스트레스 안 받게 좀 저처럼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핏대 세우지 않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대외 협력은 주로 이제 아베 일본 쪽 과거사랑 싸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방학진 기획실장께서 하시는 전공 분야입니다. 우리 팟캐스트의 어떤 엔딩이 네. 이 청산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 네. 청산이 되는 그렇죠. 시점에 저희 방송이 아마 없어져야 될 방송이지 않을까. 그 하나는 또 지적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군 자료나 국방부 자료를 보시면 네. 이렇게 친일파들에 의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청산당하는 기록, 군 내부가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그 대부분의 그 항일운동을 했던 장군들 이 사람들이 다 숙청당하는 과정이 그게 그 여순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이른바 그 숙군. 그건 좀 네, 숙군이죠. 네. 그 과정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뭐 현대사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들을수록 정말 정의가 승리한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예. 이제는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좀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대외협력실이 좀 애써 주십시오 진짜. 네, 죄송합니다. 김 실장님. 요새 보면 말이죠. 코로나19 이후에 대외협력에서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일단 비대면 접촉이니까. 좀 약간 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예. 한국 전쟁 70년이지 않습니까? 예. 한국 전쟁을 우리는 좀 어떻게 기억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까요? 한국 전쟁을 우리는. 한국 사회 북한도 포함되지만 네. 미국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군인들만의 역사를 보지 말고 그 시민들 당시 살았던 시민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봐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만약에 본다면 더 이상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주제가 네.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겪었고 그 겪었던 기억을 다시 잘 살려내기만 해도 이 평화가 왜 필요한지 다 깨달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제 군인들만 얘기하지 마라. 이제 전쟁 예. 얘기할 때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화 얘기하시니까 요즘 그 이른바 그 북한 인권 관련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그 전단 삐라 말 예? 예.
쌀 넣어갖고 페트병 던져가지고 막 예. 뉴스 보니까 옹진군 쪽에서 많이 싸우던데. 그분들은 위험하신 거죠 사실. 예? 아니 막 쌀 써갖고 냄새 나고 막 예. 보니까 또 지붕도 망가지고 그거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그 탈북했다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금 생존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주로 대부분 뭐 자금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들어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들끼리는 심각한 생존권 싸움이겠지만 이제 여긴 더 심각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좀 알고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다른 방법을 좀 찾아라.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대북 삐라하고 그러는 건 그 북한 인권단체라는 그 사람들 예. 경제 활동이다. 예, 그런 거에 경제 활동인데 그걸로 돈 벌지 말고 좀 다른 걸로 돈 벌어라.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아우 속이 시원하네요. 네네. 또 하나 네. 중요한 게 이제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분들이 또 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자 우리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님. 예. 예. 뭐 마무리인데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신기철 소장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도 군인들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들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실제로 105명을 인터뷰를 하신 건데 이거 몇 분이 하신 겁니까 이게? 선생님 혼자서 다 만나신 거예요? 예, 혼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105분을 인터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기억이 이렇게 책으로 나왔던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전쟁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전쟁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의 피해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에 참상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가해 군인들이라든지 뭐 731 부대에 참전했던 있었던 군인이라든지 가해 병사들 뭐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8월 달이 되면은 아니면 1년 내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이제 평화가 왜 소중한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법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이 한국 전쟁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 모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래서 군인들 나오고 뭐 전쟁 영화라는 식으로 표상되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그 어떤 학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4.3부터 다 그렇지만 4.3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겨우겨우 일부나마 배상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서는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들의 언어를 듣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전쟁이 왜 잘못된 것인가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 PD님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좀 모순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 네. 그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계속 이렇게 이런 연구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네. 이걸 왜 국가가 하지 않고 또 이제 많은 이 강단의 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답답해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뭔가 주제면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아서 이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시민단체 연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가 적은 급여와 이런 활동하면서 수많은 어떤 그런 연구와 축적된 양들을 하는데 국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정보 축적된 걸 그냥 갖다 쓰고 인용하고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소장님이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런 세금들이 거기에 좀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적은 세금도 뭐 그런 거에 좀 많이 투입됐으면 딱 요즘 음원 자기가 듣고 싶은 거에 딱 주듯이 제 세금도 이렇게 탁 소장님한테 쓰이는 그런 프로젝트에 쓰이는 뭐 이렇게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계속 하시는 동안 저희 팟캐스트는 선생님의 연구를 꾸준히 응원할 계획이고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 같이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라도 관계부처에서 일하시는 분 이렇게 듣고 계시면 우리 신기철 선생님
지원 좀 팍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냥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 임종국상을 수상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네. 사실은 이명박 때 신기철 선생님도 거기서 조사하셨는데 국가 차원에서 노무현 정권 때 조사하다가 이명박 정권 때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10여 년 만에 다시. 그 피해자들이 노력해서 얼마 전에 형제복지원에서 농성하셔가지고 법안 통과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형제복지원도 물론 이렇게 그분들이 열심히 물론 투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진화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학살 조사 부분이거든요. 다시 이제 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10년 만에. 또 그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그 어떤 기한을 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 진상규명을 하고 기록하는 작업들을 국가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생존자들이 계시는 동안 그럼요. 어쨌든 해야지 그 돌아가신 기록이 다음에도 남으니까. 기록하고 하는 거는 국가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불안할 때마다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 기반에 있는지 느끼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신기철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전쟁 70년이 된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는 두 글자다. 이걸 다시 한번 좀 각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6.25를 맞아서 도서출판 역사 만들기에서 나온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 많이 좀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신기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고요. 네, 두 분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